이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는 국가가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도 전혀 국가 재정에 문제가 없더라.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무한대로 발행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결과 이제 일본은 뭐 어마어마하게 정부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본 주가가 많이 좋아지는데 네. 저는 되게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수십 년 동안 모든 시스템이 제로금리에 맞춰져 있는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부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금리가 이제 1% 올라갔다. 이러면 이게 타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1%에서 내려가면 다행인데 1%, 2%가 계속 10년 동안 유지하게 되면은 저는 그걸 감내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경제에 돈이 풀렸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 세계 경제가 돈이 다 풀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전 세계 부채를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IIF라는 네. 그 기관이 있는데 네. 그 기관에서 이제 분기별로 계속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네. 그거 보면은 이제 오늘 조금 살펴보겠지만은 네.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거 명목 네. 전 세계 명목 부채하고 그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잠재적인 부채들. 네. 그런 국가가 예를 들어서 고령화라든지 네. 우리가 국민연금도 언젠가는 소진될 거고 그 약속은 해놨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국채를 찍어서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또 우리 고령화 문제 때 고령화로 각종 우리가 건강 노령화에 엄청나게 국가가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이런 재정들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지구가 지금 재난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작년에도 미국만 하더라도 200억 불인가 재난 비용으로 썼다. 네. 이 글로벌 재난 비용이 이제 갈수록 지금 늘어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재난 비용 그런 거 다 포함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잠재적인 그 통화량 네. 그리고 명목 부채 예. 이런 거 포함하면은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도 우리 연합 쪽에서 기사가 나온 게 워가 쪽에서는 지금이 1970년대 네. 스태그와 비슷하다라고 네. 표현을 기사가 있던데 저는 스태그 쪽보다는 차라리 1921년도 네. 그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 쪽 그쪽이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2680, 2700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네. 버블입니까? 그럼 이거는? 제가 미리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버블이라기보다는요. 예. 그냥 미국 다우도 그렇고 오늘 니케이도 그 그렇고. 100년 어떤 흐름을 보면은 예. 저는 100년 꼭지라고 봅니다. 100년 꼭지다. 네. 왜냐니까 네. 박사님이니까 우리가 그 배당 할인 모델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죠? 예. 거기 보시면 밑에는 이제 이자율이고 위에는 배당이나 아니면 이자나 임대료인데 네. 분자는 예. 밑에 이자가 지금 사실은 10년 동안 제로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주식 가격, 채권 가격, 부동산 가격이 되는데 네. 이 채권 가격, 부동산 가격, 채권 가격이 밑에 분모가 제로니까 예. 그러면은 이 가격이 지금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예. 거의 무한대에 지금 우리는 지금 구름 위에 다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불능, 답을 구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인데. 네, 그죠? 그렇죠. 예. 둘 다 제로면 부정의 상태고. 불능의 상태다. 조금 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말씀 주신 그 내용을 먼저 시작을 들어가자면 전 세계 부채가 늘어났다. 네. 아마 이게 피봇 쪽을 향해서 꼭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거기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앞으로 엘니뇨, 라니냐, 기후변화 문제 비롯해서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그리고 각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별 경제 위기, 재건 문제를 다 간장을 한다면 돈을 더 풀었으면 더 풀었지 돈을 줄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특히 아까 MMT 말씀하셨는데 MMT가 이자율 제로 때의 어떤 경제 그렇죠. 통화 정책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자율 제로 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풀어놨는데 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5% 가고 4% 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 이제 상황이 도래될 건데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하나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예. 열면서 경제 프리즘을 열면서 서프라임 위기 이후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프라임 때 그때 추정으로 6조에서 7조의 미국 자산이 날아갔다. 그래서 미 정부가 6조에서 7조 정도를 풀었을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추론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한 1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코로나가 덮치면서 제가 알기로도 미국이 재정을 엄청나게 풀어버렸거든요. 네.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여기 저는 예. 뭐 그 차트 네. 저 이제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그쪽에 이제 실제적인 그 숫자를 보면요. 네. 아까 서프라임 때 2008년도 때 예. 미국의 중앙은행 자산, 네. 그 FRB 자산이 예. 딱 1.3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예. 달러가 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또 쭉 늘리죠. 한 5년 동안 네. 이제 쭉 늘리다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 배째라 2015년경에 예. 더 이상 못 늘린다 우리는 예. 일본하고 독일 너가 늘려라. 음.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이렇게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네. 이제 일본하고 독일이 이제 열심히 또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내용에서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미 재무부라든지 일본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내놓은 거를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사들이면서 돈을 갖다 풀면서 채권이 늘어나니까 자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뭐 하나의 이거는 정부의 빚이겠죠. 빚이겠죠. 그죠? 정부가 예. 돈이 필요한데 예. 돈을 갖다가 찍을 수는 없으니까 예. 중앙은행이 찍게 하고 그렇죠. 정부는 예. 중앙은행에다가 국채나 아니면 국공채를 주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조달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네. 코로나 때 네.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한 어마어마하게 5조 늘어났네요. 달러 정도가 예. 순식간에 늘었고요. 예. 그 이제 세 개 국가를 합치면은 네. 보니까 20조 달러가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우리가 한국이 IMF 때 사실은 200억 불 IMF한테 빌렸거든요. 없어가지고. 예. 예, 그 당시에 맞습니다. 200억 불이면 이거는 1000배입니다. 1000배. 그러네요. 1000배만큼 이 세 나라가 돈을 조달한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한국이 아까 그 200억 불 더하기 한 300억 불을 갚는데 한 4, 5년 걸렸거든요. 네. 부채를. 예. 물론 금모으기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이 세 나라는 이 부채를 어떻게 갚을 건지 어떻게 1000배가 갚아야 됩니까? 못 갚죠. 제가 보니까 이거는 탕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서로. 예. 그 방법밖에는.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아주 어설픈 이론이고 정말 이론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네. 미국이 돈을 막 풀려고 할 때 대한민국도 돈 같이 풀어라 그러면 코로나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미국이 100을 풀면 우리는 환율 따져서 똑같은 100에 해당하는 비중만큼 돈을 풀어버려라. 아니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유럽도 다 같이 같은 비중의 액수를 통화량을 풀어버리면 절대치는 올라가지만 상대치는 같은 레벨에 있으니까 국가의 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스테이터스 코 모든 조건이 같다면 통화량만 증가했지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은 형태가 된 거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설프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사실 그게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지금 기대를 하면서 이 MMT 이론이 이거 소위 말하면 잘못하면은 막가파 이론이거든요. 그죠? 솔직하게 미친 정책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예. 누가 이기는지 누가 먼저 꼬꾸라지는지. 예, 미친 예. 정책이죠. 근데 이게 하나의 이론으로 나왔다고 하는 게 미국이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로금리가 되면서 제로금리니까 되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네, 네. 아무리 그 국가가 그 국채를 많이 찍어도 네. 금리가 제로니까 네. 그렇죠. 10년 동안 제로니까 예. 국가는 재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재정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원금만 주면 되니까요. 원금만 주면 되니까 예. 원금만 주는 필요도 없죠. 롤오버 하면은 그렇죠. 롤러가면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어떤 경제 성장에는 뭐 제로금리 시대는 도움이 됐겠죠 아마.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예. 그 한국도 그렇게 돈 풀어야 된다. 예. 그게 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예. 보면요.
이게 이제 IIF 쪽에서 음. 그 아주 위험하다 해가지고 네. 그 보고서가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가 네. 그죠? 한 15년 동안 네. 부채가 보니까 2배 정도 늘었고요. 네. 전 세계가. 예. 그래야 307조 달러. 예. 뭐 약 지금 전 세계 GDP가 한 90조 달러 좀 그 정도 되거든요.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307조니까 예. 약 세 배 3배 정도. 4배 가까이 네. 지금 네. 되고요. 더 흥미로운 거는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150에서 206조까지 한 50조 정도 네. 증가했는데 우리 신흥국들 보시면 5배가 증가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훨씬 더 많이 사실은 몰래 돈을 찍은 찍어냈다.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사실 달러가 한 2배 정도 이렇게 가치가 그 절상이 돼서 달러로 표시하니까 또 이렇게 부채가 증가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의 상대적인 그렇죠. 예, 그래서 저평가 문제로 인해서 예. 뭐 사실 뭐 그 신흥국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선진국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늘렸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사실 이거는 부채잖아요. 네.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GDP에 예를 들어 이걸 갖다가 300조 달러면은 네. 이걸 100년 동안 갚는다고 칠게요. 예. 그러니까 연간 3조가 필요합니다. 예. 그죠? 그렇죠. 연간 근데 지금 전 세계 GDP가 지금 한 100조 잡고요, 그냥. 네. 그러면은 그 중에 3%를 3%. 부채 상환으로 쓰는 거예요. 예. 국민들의 어떤 복지나 그런데 전혀 그러니까 국민들의 복지는 계속 지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게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원인이 뭐냐? 네. 이게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드마니, 네. 그 우리가 금태한, 금태한. 예. 예. 하드마니 시대에서 이제 뭐 불태한, 그 피엠마니 쪽으로 가면서 그렇죠. 이제 어떤 중간 금이나 은 같은 게 끼지 않고 달러 종이 한 장이 그냥 지폐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저는 뭐 우리가 지구상에 지금 온난화로 뭐 지구 전체가 지금 계속 막 두드러지게 지금 자연재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더 큰 인류 재난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예, 왜냐하면 근데, 그렇죠. 예, 그 미국과 같이 힘 있는 국가들, 기축통화 국가들은 이게 양극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국가의 양극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기축통화를 쥐고 있는 피아트마니의 발행권을 쥐고 있는 애들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흥국 이런 애들이 뭐 파산해 버리면 거기 가서 양동이 같은 거 다 금 같은 거 이빨 뽑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녹여가지고 금 만들어갖고 야 우리가 필요한 게 3조 달러인데 여기 금 내가 옛날처럼 태안으로 내 보증 담보 물건으로 제출할게. 네. 그럼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칫 잘못하면 21세기에 들어서 인류가 맞이할 수 있는 1929년 이후에 미국의 대공황과 같은 세계 대공황의 시작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요즘이. 저는 사실 미국이 한 20년 전만 해도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80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정말 자기들은 이제 골디락스였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골디락스였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신흥국들은 다 최악이었어요. 네. 전부 다 뭐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다 디폴트 났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골디락스인지는 몰라도 우리 그러니까 이게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 30년 동안 우리가 말하는 비교 우위에 의한 그게 엄청나게 천재적인 그런 어떤 발견물인 것 같은데 그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두 개만 놓고 보면요. 중국은 뭐 미국한테 싼 물건을 주면서 미국은 이제 물가 안정 우리가 네. 막 골디락스였죠. 예. 물가 안정을 한 20년 동안 누렸는데 그다음 중국은 2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소득이 증가했잖아요. 네. 딱 지금 딱 놓고 보면은 중국은 소득이 증가했어요. 강대국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요? 미국은 지금 자기들이 20년 동안 물가 안정에서 골디락스를 했는데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
중상층 또는 그 저상 그 이렇게 기술이 없는 분들 네. 그분들은 다 지금 도태됐어요. 네. 그러다 그 일반 시민들의 이제 아까 뭐죠 양극화가 이 선진국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그 심화됐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뭐죠 비교 우회에 의한 그 어떤 천재적인 발견물이 지금은 어떻게 말하면은 그 선진국이 잘못된 정책의 엉터리가 돼버렸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싫어 다 이제 세계화가 너무나 많은 대의명분이었는데 한국 IMF 때도 그죠? 너 그 세계화해야 된다. 환율 자유하고 금리 자유하고 그렇게 막 세계화를 요청했던 사람 지금은 선진국들이 다 이제 탈세계화 가겠다. 네. 리카르도가 했던 거 완전히 이제 자기들이 부정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전 세계 우리가 말하는 포퓰리즘이라든지 저는 그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조금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여쭤보면 이 불태한 시대하고 이 피아트 마니 시대에 있어서의 장단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담보를 설정해 두고 화폐를 발행하느냐 담보 없이 화폐 발행하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 말씀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계속 네. 돈을 찍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욕망을 갖다가 이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게 지금 막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돈이라는 지폐라는 게 금의 보관증이었잖아요. 이 금의 보관증 고리를 갖다 끊어버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한 기축통화는 무조건 찍고 그러면 다른 어떤 우리 신흥국가 입장에서는 환율만 맞추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75년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볼커 의장이 들어섰을 때 미국 금리가 20%로 치솟았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뭐 1차 올쇼크도 있었고 그다음에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미국과 기축 통화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들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물가에 비유를 하고 하지만 결국은 시작점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잘해볼게. 너희들 안 괴롭히고 우리도 열심히 중앙은행 페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과거 1930년대 대공황 때 경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믿어줘 라고 시작은 했을지 모르지만 막상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아픈 추억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우리 미국 시민들을 계속해서 6만 불, 7만 불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조업은 이미 다 다크메터로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본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 동부 쪽 소위 말해서 그 마오제 마법사에 나오는 이 동부 쪽 마귀들을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네. 살찌우면 미국 경제가 살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변질된 거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볼커나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20% 올릴 때는 아마 자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신흥국들은 또 그 당시에 이제 유로만이라든지 예. 아니면 우리가 뭐 석유만이 예. 이런 만이들이 지금 전 세계 오일만이들이 예. 달러화로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걔들이 이제 금리 올리면은 그 돈들이 다 미국으로 이제 들어올 거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나라는 다 이제 피폐화될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 다 죽은 나라들 자기들 다시 살리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미국 나라 입장에서는 뭐 아주 올바르다거나 어떤 사악한 정책이었지만은 성공적인 정책이었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20년 동안 이제 그 오일만이라든지 아니면 유로만이로 이제 20년 동안 우리 신흥국들은 다 이제 IMF를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다고 봅니다. 네. 이제 한 40년 지났는데요. 네. 이제 미국이 뜻대로는 뭐 이제 옛날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G7하고 네. 우리가 하는 브릭스라고 있잖아요. 네. 그죠? 옛날에는 한국 사람 지금도 G7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브릭스가 더 지금 GDP가 커요. 시장 측면에서 봐도 40%가 넘죠. 네. 예.
그죠? 인구도 훨씬 많고, 예. 땅도 훨씬 넓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옛날에는 이 브릭스가 무시할 존재였는데 지금은 미국이 과거 볼크 같이 그런 어떤 행위를 취해서 자기들이 어떤 뭐 그 유아 독존처럼 행동하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약간 딴 데로 샜는데 네. 지금은 미국 뜻대로 안 될 것 같고요. 이 또 아까 말씀하신 이 브릭스가 이제는 석유라든지 자산을 옛날처럼 그렇게 막 강탈당하지 않고 비싸게 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김인실 대표, 투 헬프스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전제로 한번 깔아놓고 하나씩 제가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현대 화폐 이론 MMT 말씀을 드렸거든요. MMT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희들이 이미 결론을 앞에서 나눴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시작점을 먼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MMT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현대화폐 금융이론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로금리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이런 정책이 사실 2000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뭐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가 그렇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미국은 한 10년 동안 또 제로금리 시대였고 이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는 국가가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도 전혀 국가 재정에 문제가 없더라.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무한대로 발행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요 차트 보시면은 뭐 일본이 한 98년도부터 뭐 제로금리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미국도 2000년도부터 2008년부터 제로금리를 하고 있었고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MMT 이론을 썼는데 네. 그 결과 이제 일본은 뭐 어마어마하게 정부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본 주가가 많이 좋아지는데 네. 저는 되게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수십 년 동안 모든 시스템이 제로금리에 맞춰져 있는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부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금리가 이제 1% 올라갔다. 이러면 이게 타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타격이. 저는 그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뭐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1%에서 내려가면 다행인데 1%, 2%가 계속 10년 동안 유지하게 되면은 저는 그걸 감내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 김영철 대표께서 보여주신 차트를 시청자분께서 자세히 보시면 일본이 1995년 이후에 했던 제로금리, 98년 이후에 했던 제로금리를 미국이 2008년 이후에 받아들여서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일본은 제로금리를 해 나가는 게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난 다음에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는 하나의 사후적인 대책이라면 미국은 2008년도 똑같은 서프라임 버블이 터졌지만 저거는 사후적인 대책인 것처럼 보이는 선제적인 대응책이다. 왜? 일본은 세계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아시아 지역권 내에서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이 짜부라든 경제이기 때문에 기축통화적 지위가 없는 반면에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보이는 선제적인 대응 정책이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김영철 대표께서 말씀 주신 어느 국가나 어느 지역에서 이제 대공황에 비슷한 경제적 뭐라 그럴까요? 대불황, 대공황 사태가 한 번은 터질 수가 있다. 이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김인철 대표님과 대화를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 50년 동안에 이제 아니면 과거 100년 동안의 세상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세상. 왜냐하니까 이제 이자율이 제로에서 이자율이 그럼 뭐 마이너스 갈 거냐, 아니면은 다시 돌아갈 거냐. 네. 저는 다시 이제 마이너스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발산이 돼버립니다. 우리 프라이싱 모델에서는 네. 네. 그 발산되면은 이게 시스템이 중지가 돼버리죠. 중지가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그럼 금리 이자율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재작년에 이자율이 5% 튀었고요. 네. 그게 저는 하나의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성냥불을 그냥 석유통에 넣은 거다. 예. 그 더 이상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은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기대하지 마시라.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좋은 주식 사가지고 그냥 저축하듯이 사가지고 예.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은 대박 난다. 아니면은 뭐 물리면은 오래 갖고 있으면 본전 같더라. 그거는 과거 50년 동안의 어떤 투자 조언이거든요. 예. 그게 실현 가능했고. 예. 근데 앞으로 20년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 조언을 많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지금 오늘 이 방송 나와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